이제 조금 여름이 벌써 아닌 것 같죠? 가을에 약간 양보를 하려고 하는 뜻이죠. 자, 오늘은 여름 특강, 오늘이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원래 준비된 주제는 당신의 번뇌 안녕하십니까? 부처님과 번뇌, 다시 말하면 마라의 대화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만 이미 비폭력 대화 주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비폭력 대화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여름날 오늘이 비폭력 대화 NVC 남양 특집 마지막 속편입니다. 요즘 신과학에도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죠. 우리 비폭력 대화도 속편이 나왔습니다. 천만 관객을 이끌 만큼 그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셜 로젠버그가 이와 같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정신운동 혹은 관계 치유운동을 바로 비폭력, 다시 말하면 평화, 연민으로 연결짓는, 관계 맺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켰죠. 지난 시간에 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화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질문 자체가 성숙한 관계를 만들고 우리 내면에 힘을 키울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은 없을까? 또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상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와 같은 비폭력 대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 출발은 바로 우리의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집에 다녀왔던 이기심, 탐욕, 미움, 편견, 의심, 공격, 다시 말하면 폭력성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와 감사, 연민과 배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한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스터에서도 총을 던져서 폭력을, 갈등을 부추기는 우리 태도가 이와 같은 사람의 연계, 다시 말하면 연민, 자비 연결로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은 비폭력 대화라는 정신운동 혹은 사회 관계운동이 등장하게 된 동기입니다. 마셜 로젠버그는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와 서로 주고받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연민,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즐겨왔죠.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을 배우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자칼의, 아가리의 이빨의 삶을 살아왔죠. 우리는 인간을 이빨이라 합니까? 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짐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민을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도덕주의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둘째, 비교학교에 갖는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업에 기주고. 셋째,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반드시 이 책임의식이 명령해야 되는데 책임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이 연민을 방해하는 데와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입니다. 넷째, 부탁이 아니라 강요 또한 우리의 연민과 관계를 깨는 폭력적 대화 방식입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우리 언어 습관에는 두 가지 철학적이고 정치적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 철학적, 사상적 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사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나의 느낌과 너의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욕구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무심을 품고 성장해 왔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안에 살아 생동감이 있는 이 아이들처럼 그 느낌과 욕구를 차단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둘째, 사회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배경에서는 지배 피지배 사회 구조, 다시 말하면 유계 구조를 돈독하게 하는, 고착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노예 같은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사고 구조, 도덕주의적 판단으로 생각하도록 길들여 왔고, 그 판단의 기준은 외부 세계의 권위자에게 복종하도록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특히 내면에 느껴지는 나의 진실, 여러분들도 내면의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삶 속에 있는 내면의 진실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우리가 삶을 지배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느낌과 욕구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온순한 하인이나 착한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보통 하는 말로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름날 아마 한시적으로 이 더운 날 에어컨 틀기가 무섭죠. 그래서 아마 누진제가 적절하게 아마 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음의 기준으로 어떤 간에는 우월감 있죠. 자만감 있지 않습니까? 혹은 동료식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 학교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의 자기 자신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종교적, 도덕적인 품성의 그러한 여러분들의 양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발달한다면, 따라볼까요? 평생 발달, 학습. 이와 같은 여러분 스스로의 발달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의제 자신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금씩 나아집니까? 아마 우리 불교 교육원의 첫째부터 지금 마지막 주차까지 비폭력 공부,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질문과 혹은 여러분 삶 속에서의 적용과 이와 같은 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가 바뀐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칭찬 누진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칭찬 누진제. 이것은 음의 점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섭지 않죠? 칭찬 누진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평생 학습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발달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경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NVC, 다시 말하면 비폭력 대화죠. Non-violent communication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솔직하게 말하기죠. 둘째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며 듣기입니다. 그런데 말하기와 듣기에는 네 가지 비폭력 대화의 모델 혹은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내가 말을 할 때의, 즉 나 메시지에서도 이와 같은 네 가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타인의 말을 경청할 때, 다시 말로 공감하며 듣기에도 타인이 삶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그 사람이 어떤 느낌과 어떤 욕구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어떤 손짓을 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으면 바로 이 네 가지 모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위한 첫 단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로부터 시작하라. 마치 수행의 가장 중요한 태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성찰하는 출발이 바로 올바른 말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따라볼까요? 정견, 정사유를 전제로 여러분들이
정어를 하지요. 정업을 짓지요. 그리고 정명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을 바로 들여다보는 일로부터 시작하라.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첫째, 있는 것대로 관찰하기. 나무 위에 키도 큰 기린이 왜 기에 올라갔을까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MVC의 첫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해석과 꼬리표와 여러분들이 온갖 관점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과 평가를 섞어 놓으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MVC는 고정적인 일반화를 피하고 진행 중인 무상,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입니다.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때와 맥락에 따라 말씀하셔야 합니다. 둘째,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어떤 상황과 현실과 사건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는가. 지금 상당히 강아지 한 마리가 여러분들에게 느낌, 간지나는 강아지 느낌이 납니까? 느낌 알지? 자, 첫째, 자신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MVC는 바로 느낌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느낌 자체에 대해서 부지하고 공부하고 또 그 느낌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과 평가와 혼선을 잇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금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관찰, 느낌, 욕구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요소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내 느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느낌의 저 깊은 뿌리에는 바로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원하는가, 따라가요 욕구. 욕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VC 로젠버그가 인용하고 있는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스토아파, 북이 스토아파의 철학자는 인간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상황,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 관점, 생각의 변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듯이 이 에픽테토스는 현재 그림을 보시다시피 장애자 같죠? 평생 절름발이 장애를 안고 살았고 노예 출신인 에픽테토스입니다. 이 에픽테토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를 자유인이라고 볼 수 없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 신분으로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마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서구 고전 가운데 이 다마록의 훗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에게 딸려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은 믿음, 충동, 욕구, 혐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행하는 혹은 행할 수 있는 모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딸려 있지 않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는 것은 육체, 소유물, 평판, 지위, 즉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는 모든이다. 이 다마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에픽테토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이것은 내면과 외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할까요? 결정된 것, 결정되지 않는 것,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것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사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서 행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미 결정된 조건은 책임에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의지와 선택을 한 행위에 따라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업을 이야기할 때 의지가 곧 업이라고 했고 그 말은 곧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죠. 이것은 윤리적인 하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이 더운 날 물론 어느 정도의 자연재해는 일종의 우리가 지연보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 자연재해는 인재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재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수명도 다르고 그리고 외부적인 하나의 조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더울 때 땀이 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몸의 조건이죠. 에어컨을 끕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불쾌하고 여러분들이 땀이 나죠. 이와 같은 조건들은 바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관절염을 통해서 아마 전염발이가 되었다는 그러한 예화도 있고 아니면 이 주인이 한날 이 노예 신분인 한날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하는 얘기가 그라모 다리 부러지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고문을 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정되는 아까 똑같은 의조로 아유 안 부러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충청도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과거에 충청도와 저 로마는 아마 교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내게 주어진 것이며 외부에 의해서 나로부터 언제라도 그것들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는가 또 무엇을 원하는가 이와 같은 믿음과 욕구의 기반 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정서적 느낌은 어떠한가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결정 선택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고유한 행위 영역이고 나에게 딸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이 자유 영역에서 그런 만큼 나의 도덕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업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제도적 신분에 결정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강조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욕구하고 선택하는가가 자유와 자유롭지 못함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조적으로 네로 황제가 대단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황제이지요. 여러 가지 전설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바로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노예적 부자유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황제 네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양락이 예전에 황제 네로 25시 했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둥이 있죠. 이런 기둥 아래에서 다양한 자유로운 철학적인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스토아라고 하는데 스토아파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던 가장 유명한 기도 가운데 이 기도에 따라볼까요?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뀔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주어진 조건이죠. 이미 결정된 자연적 조건입니다. 육체적 느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감, 따라서 적정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마타 수행이죠. 둘째, 바뀔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의지요 선택이죠. 그리고 그 둘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바뀔 수 있는 것. 보통 바깥의 번역들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따라서 윗바사나 지혜, 통찰이죠. 즉 우리에게는 적정 고요한 마음의 수행이라고 하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평온심과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삶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업력의 삶, 정진의 삶과 그리고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불교적 의미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라인홀트 리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입니다. 이 신학자는 아마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었던 그런 학자로서 이 질문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측에서 한 개인들은 대단히 양심적이고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집단화되면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비도덕적 사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모습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회는 상충하는 욕구를 조정하는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 라이브 공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세 번째 MVC 비폭력 대화 요소는 그 느낌의 근원, 다시 말해 욕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느낌의 근원. 이것이 바로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느낌의 자극이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극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근원적인 느낌의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인과 연을 구분할 때 연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의 조건, 자극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저 깊은 곳에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가, 동기가 혹은 선택이, 의지가 바로 그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욕구를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느낌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긍정의 심리학, 요즘 현대 심리학으로서 제약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무한 긍정의 뜻이라는 책에서는 이와 같은 욕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계획성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 긍정의 뜻이라고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속에서의 냉철한 어떤 관찰력이 아니라 명확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 도치적인 반응과 헛된 힘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이 유명한 제임스 스톡테일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8년간 노예가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부활절 다가온다, 그러면 늘 힘을 갖죠. 그런데 엄연히 주어진 혹독한 현실에 대해서 수용하고 낙관하고 그리고 우울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육체적인 하나의 어떤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합리적인 낙관, 합리적인 낙관주의 혹은 낙관적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은 불교에서는 낭만적 사실주의, 이런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바로 스톡테일 패러독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듣기 싫은 말, 거북한 말이 많죠.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네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예컨대 당신이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니 너무 이기적인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째는 자신을 탓하기. 내가 좀 그 사람한테 여보 내가 신경을 더 써야만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탓하면서 죄책감과 수치감과 우울감을 가지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둘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당신 그런 말 자격 없이야. 나는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려해 줬는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니야.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박과 비난을 할 때 그 사람은 당연히 화를 내겠죠. 세 번째 반응은 제 일부러 불을 밝히는, 내면의 불을 밝히는 이제 반응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 따를까요? 자신의 느낌과 욕구 인식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노력했는지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자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뭡니까? 마음 아파요. 두 번째, 당신한테는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까? 인정받고 싶었는데 당신들은 너무 섭섭합니다. 아픕니다. 라고 하는 바로 느낌과 욕구를 중심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면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입니다. 내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던 당신에게 여보, 원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배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망했는데요. 즉, 내 앞에 있는 의미 있는 타인에게 그 느낌과 욕구를 초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화에서 이와 같은 배려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죠. 자,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하는 것과 죄책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구별이 됩니다. 예컨대 아이들한테 네 성적이 나쁘면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프대. 즉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픈 것을 죄책감 느껴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자발적 동기는 되지 못하죠. 느낌에 대한 책임을 숨기는 대화 사례가 있는데, 예컨대 우리 회사 소개책자에 오타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나를 화나게 해 라고 하는 그것도 바로 책임을 숨기는 대화 사례입니다. 둘째, 네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걱정스러워 라는 대화 방식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뭐뭐 때문에 나는 무엇을 느낀다라는 문장에서 그 때문에가 그 주어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부장이, 내가 아니라 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화 방식을 어떻게 책임이 있는 대화 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즉, 그 대화 방식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나의 욕구와 느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나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욕구입니다. 나는 무엇을 느낀다, 느낌입니다. 즉, 자신 느낌에 대한 책임의식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욕구와 관련된 느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에서 나는 우리 회사가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 소개책자에 오타가 있으면 나는 정말 화가 난다. 여기에서 어떤 뭘 하고 싶기 때문에, 자, 욕구가 있죠? 그래서 느낌, 내가 화가 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제입니까? 뭐 할 때 관찰이죠. 행동 혹은 상황에 대한 관찰을 조건으로 나의 느낌, 그리고 왜냐하면 그 욕구, 바람 때문에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을 기르는 것입니다. 쉽진 않죠? 엄마는 네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걱정스러워. 엄마는 네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스러워. 네가 음식을 남긴다는 것은 조건이죠, 사건이죠. 또 다른 예화는 나는 이번 주말에 동생을 보러 가려고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주어가 뭡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다려왔기 때문에 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나는 매우 화가 난다. 누가 화가 났고 누가 기다려왔죠? 모두 나의 기다림과 나의 느낌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욕구, 느낌. 그렇다면 이 느낌의 근원은 욕구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에 왜곡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욕하죠, 비난하죠. 그것은 다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넌 나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해받고 싶은 자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죠. 예컨대 당신은 이번 주 내내 밤늦게까지 일만 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좀 여보 같이 있고 싶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불만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분쟁상,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요즘 층간 소음이라든지 다양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죠. 최근에 보니까 어느 상가에서 여러분 이 더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에어컨이죠. 상가의 실외기를 옥상에다 설치했는데 그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 방향이 한쪽 아파트를 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너편에 있던 그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집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실외기 방향을 회전을 시키든지, 어찌됐든 이와 같은 갈등 분쟁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각자 원하는 게 뭔가?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가장 중요한 원하는 것을 갈등 상황에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부탁하는가?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시간 낭비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의 욕구를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분쟁 조정은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협상과 다릅니다. 이 비폭력 대화의 분쟁은 따로 윈윈, 이도 없고 나도 없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들이 많이 있죠. 따라가요. 자율성, 축하와 애도, 상호 의존, 의존감, 온전함, 놀이, 영적 교감, 신체적 돌봄. 우리가 스스로의 여러분의 자율성, 스스로의 내면적인 목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또 그것을 충족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억지로 왔습니까?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자율적인 분들이죠. 둘째, 우리는 실현하고 성실할 때 축하일 혹은 애도를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공감, 배려, 수용, 안도감, 그리고 안정감, 존중, 소통. 이것은 바로 상호관계에서의 의존성입니다. 의존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진정성, 창조성, 자기 존중,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놀이를 중심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맨날 밥 안 먹고 살 수 없지요. 즉 즐거움을 추구하는, 웃음과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교감으로는 아름다움, 영감, 조화, 질서, 평화, 종교적 신성을 말합니다. 신체 돌봄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더위 속에서 우리가 시원한 신선한 공기, 물, 안전처, 휴식,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욕구를 합니다. 이와 욕구들이 다 만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만족된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분은 오늘 더위를 먹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들이 좀 거칠게 말해서 식욕, 성욕, 수면욕이 가장 기본 욕구라고 그러죠. 치욕이 뭐냐, 치욕.
힘에 대한 욕망이 치욕이에요. 힘이에요. 자세가 너무 치욕스럽죠? 한 점 얻어먹으려고 치욕스럽게 보고 있죠? 자, 개의 치욕의 욕구를 한번 볼까요? 자, 개는 이와 같은 욕구가 있다고 지난 여러분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크게는 매슬로우의 이와 같은 욕구 위계에서 보게 되면 승리적인 안전, 소속에 대한 욕구는 결핍의 욕구입니다. 따라서 욕구. 그렇지만 존경과 인정, 자아실현과 인지와 심리성에 대한 욕구는 따라서 욕망. 그것을 구분합니다. 위의 것을 성장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이 결핍 욕구는 반드시 기본적인 하나의 따라서 욕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감각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욕애입니다. 유애는 존재, 바로 우리의 인간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유애를 추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여러분 명예라든지 자존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울증 혹은 자살을 선택하는 무유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욕망은 바로 멸애입니다. 멸애. 이것을 여러분들 열반은 업 가운데 희럽일까요? 금업일까요? 열반은 희럽일까요? 금업일까요? 악업과 선업이 있죠? 악업과 선업 가운데 악업을 씻어내는 상수하는 것은 선업이죠. 열반은 그러한 업을 자체가 아닙니다. 무유의, 욕의, 유의, 그리고 저 위에 열반이라는 열애를 추구하는 것이 불교적인 목표이죠. 욕구를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하나의 고통이 따르죠.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특히 여성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도록 사회화됐기 때문에 이게 젠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자신 욕구를 무시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인욕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되어 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욕구를 표현하라고 상담 장면에 내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한순간도 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빨래를 모두 다 했고 셔츠를 다 했고 강아지 밥 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반상의 일로 이웃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똥똥똥똥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남편이 뭡니까? 이렇게 뭔가 욕구를 바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뭔가 애원하는 듯한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민보다는 저항감을 불러해서 안 돼.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부탁 뒤에 욕구를 무슨 욕구를 무엇을 바라는지를 남편이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뭘 받아야 한다. 이런 관점의 하소연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안 돼.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이 남편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면 자신의 표현 방식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지심리학에서 바로 기본적인 나의 믿음입니다. 자, 기본 여러분들의 핵심 신념이 뭐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나는 이와 같은 그런 신념이 잘 잡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마음속에서의 욕구를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지 못하는 말버릇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그 욕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로젠버거 마셜의 어머니 사례가 좀 가슴 아픈데요. 아마 엄마를 자신의 MVC 비폭력 대화 상담 장면에 집단 상담 장면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지난 40여 년간 내가 원하는 것을 네 아버지한테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정작 무엇인지
네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다.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그 사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예전에 우리 저희들이 클 때는 뭐 이남인녀, 삼남삼녀, 뭐 나타가 안 돼가지고 이름 지을 때 없으면은 이 50이, 60이, 70이 그렇게 했죠. 실제로 우리 재정 가운데 50이 있습니다. 점심은 점심 이렇게 했거든요. 참, 저는 점심이라 몇 점이라고 해요. 자,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할 때 이런 거절을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많을 때, 자녀들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엄마 하면은 뭡니까? 돌아온 대답이 그러면 안 돼. 니만 아들이다, 니만 딸이다, 니만 입이다. 그러면서 그 거절을 당해왔던 기억이 있죠? 그럼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늘 비난과 거절이 돌아온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날 이 조그마한 이 동전 지갑을 엄마 언니 가운데 냉장이 아마 고장나가지고 수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언니한테 선물을 줬어요. 너무나 예쁜 이 동전 지갑, 지갑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다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드디어 가짜 냉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진짜 배가 아프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오줌도 말았던 모양이나 아픈데도 그냥 냉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날 동전 지갑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한날 간호사가 2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간호사가 한 사람이 입에다가 이제 체온계를 굴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자랑 삼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동전 지갑을 자랑을 했어요. 다른 그 간호사가 아이고 예쁘네 몇 줄 나타나 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는데 아까부터 뭡니까? 그것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욕구를 표현해보지 못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간호사 몫이 되었죠. 이 웃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서적 도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은 느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정서적 도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을, 나의 욕구를 억누르면서 남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아이 신드롬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얄미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남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정작 내 내면의 소리를 무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가 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얄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 문제지. 당신 느낌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런 얄미운 말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예화가 마셜의 딸이 늘 아까 착한 아이로서 아빠 누구에게도 나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어떤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중2병 들어잖아요, 그렇죠? 중2병. 그런데 아이들이 깻잎머리 하면 깻잎머리하고 껌씹 같은 아이들 있죠, 그렇죠? 우리 보살님 껌 씹다가 껌 좀 씹어봤지.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아마 이 딸이 아마 이 아래로 원피스로 된 작업복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있죠. 공구 집어넣는 원피스로 된 작업복 입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여자아이가, 젠더죠. 여자아이가 그런 복장 안에 못 써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한다니까? 꺼져! 그러니까 정성이 얼마나 착한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당장 아빠한테 전화가 왔던 거예요. 아빠가 하는 답변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정신노예 상태로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표현을 하기 시작한 그러한 얄미운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댁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중2병이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얄미운 말을 하죠. 그것은 축하합니다. 드디어 내 딸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드디어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했구나. 아시겠습니까? 즉 성장 과정에서의 성장 프레임과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이 성장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비로소 내 욕구를 좀 더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무엇이 빠졌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정서적 해방. 다른 사람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심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욕구 충족도 똑같이 존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MVC의 목적은 바로 세 번째 단계 정서적 해방으로서 나와 너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리하면 이 MVC의 세 번째 욕구의 내용은 따라볼까요? 우리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타인의 행동과 말은 나의 느낌의 조건과 작용이 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아니다. 또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선택했다. 따라서 자신을 탓하기,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거 중요하죠.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 네 번째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 속에 숨어있는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기.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느낌을 자신 욕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다시 말하면 내 욕구를 찾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쉽게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느낌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말을 엄마에게 남편에게 아이에게 할 때 훨씬 연민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부산에서 오는데 이 기사님의 아마 놀이공원에서 운전했던 분인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서 운전했을 때 얼마나 이 아래 위로 좌우로 롤러코스터를 아마 제가 오늘 저 수정동이나 덜마지고 갔으면 아마 제가 더 보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좌우로 흔들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운전 중에 이와 같은 관찰이죠. 거사님께서 운전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관찰했을 때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했을 때 나는 매우 불안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기 때문에 느낌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죠. 또 이 거사님은 깜빡이는 아예 그냥 낮이라서 그런지 깜빡이는 원래 안 켜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사님한테 깜빡이를 안 켜는 행동을 상황을 관찰했죠? 그러면 관찰한 것을 토대로 거사님에게 깜빡이를 켜지 않으니까 제가 왠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죄책감도 들고 뭔가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왜냐하면 기사님과 저희 안전 혹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시요? 바람이죠. 욕구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깜빡이를 켜주세요. 아까 마지막으로는 좀 더 놀이기구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부탁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마지막이 부탁입니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두렵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특히 사회화된 여성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 욕구를 무시하고 억압해 왔습니다. 느낌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노예 상태, 얄미운 단계를 거쳐서 바로 정서적 해방을 갖는 단계로 발달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찰, 느낌, 욕구를 토대로 내가 정중하게 타인에게 부탁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 분석, 비난하거나 진단하지 않으면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랬다가 부탁해요 내용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죠? 고생 잘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아들 가운데 이 암세타인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한테 이것을 기증을 하는데 한 번도 염색이라든지 어떤 화학적인 처치가 되지 않은 머리카락을 20cm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매우 지혜롭지요. 아이들에게 기증의 방법을 요번에 7월 31일 날 잘라서 이 더운 날 아마 더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상쾌, 또 기증을 해서 마음도 유쾌했던 우리 공주 아이, 박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맥락 없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나왔던 귀신 머리카락이다가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욕구에 대해서 엄마가 얼마나 세심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 대로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귀속말로 말 전달하기 게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말이, 제가 한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에게 들은 것을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하고자 한 뜻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상대가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은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상대의 마음으로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넌 내가 귀먹은 줄 아냐고 라고 하더라도 거절의 단계에 있는 욕구를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솔직한 반응을 부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장면은 제가 유튜브에 나온 스위스에서 MBC 이것이 이제 댄스 플로어라는데 이와 같은 카드를 앞에 바닥에 두고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실제 그 플로에서 자기 느낌, 욕구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댄스 플로라고 하는데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MVC는 여러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이와 같은 실천적인 이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기는 집단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솔직한 반응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구의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 낭비의 하나의 넋두리밖에 잡담밖에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임 가운데 신문기사를 쓸데없이 주저주리 혹은 경험담을 주저주저 할 때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지루한 대화를 듣고만 있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개입하느냐면 그 기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기사를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라고 야박할지 모르겠지만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루한 대화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만남. 여러분 그런 하나의 만남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냥 앉아있다가 오지요. 무료한 대화에.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었을 때 인도에서는 버스라고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돼요. 나는 이제 만족했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된다는 표현입니다. 인도에서의 대화 방식.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으로 이식되기 이전까지는 인도 불교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토론과 대화를 강조하는 하나의 사유를 강조하는 불교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첫 시간에 소개해드리는데 부부관계 혹은 여러 대인관계 가운데 1대1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수동적 이런 집을 말했습니까? 바로 불 꺼진 바로 정신적 이혼관계다. 정신적 이혼 상태다. 정서적 이혼 상태라 했었죠. 이런 관계는 활기가 없고 둘 다 바로 패자이고 친밀감은 매우 높습니다. 가장 불행한 가족이죠. 그런데 차츰차츰 수동적 공격적 자기주장적 수동적 자기주장적 공격적 다양한 가족 가운데 예를 들어서 따르고요. 나 메시지 자기 주장 바로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 되죠. 자기 편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주장적인 남편과 수동적인 아내가 만났을 때 설령 실망스러운 관계의 특징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혹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자기주장 나의 우리 삶의 공동체적인 그 삶의 관찰 현실을 관찰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보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자기주장이 만나는 관계가 되어야 활기찬 둘 다의 승자이고 친밀감은 높아집니다. 여러분 자기주장하는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관계를 오히려 친밀감을 높이는지 아시겠죠? 부탁과 강요의 차이를 볼까요? 어떻게 이 차이를 구분하느냐면 강요를 받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복종을 하는 것이죠. 혹은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불관계에 복종을 하는데 그 을은 또다시 또 다른 을을 복종시키는 부탁과 강요를 구별하는 방법은 부탁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뭔가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랬을 때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면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부탁한 사람이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 강요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부탁에 응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강요입니다. 내가 뭘 부탁했는데 그 말을 해서 거절당했을 때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면
강요이고, 혹은 들어주지 않은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끼게 하는 이것도 강요입니다. 부산에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몇 년 전인가 어느 아파트에서 아파트 분여자 모임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동대표가 경비 아저씨한테 아침마다 알림도 앞에서 누구나에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부탁일까요? 강요일까요? 관계 자체가 강요적 관계죠. 좀 위계적 무슨 어떤 그런 강요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찍은 것을 캡처한 것인데, 지금 중학생이 지나가는데도 아마 중2기 때문에 아마 아저씨가 인사를 했겠죠? 이런 유머는 고급스러운 유머인데 말하는 사람이 상대 욕구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연습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 이해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부탁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많은 아내, 가족폭력 속에서 강요된 친구를 여러분들 많이 지켜봤죠. 요즘은 역세가 역전된 같은 내 맞는 남편, 내 맞는 남편의 피난처, 회원 불교 교육원, 이와 같은 강요된 친구, 그리고 이와 같은 어느 풍조로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하나의 관계,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분노하는 우울감이 있는 패배적인 아빠가 결국은 폭력적으로 아들을 이와 같은 강요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실 때 아이가 커서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아오죠. 이것이 폭력의 대문이 있습니다. 한영진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현장의 상담가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스위치 대화의 힘을 썼는데, 상처받은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고 자존감을 높이는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 속에서 문제 아이 곁에는 문제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상처 입에 내면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리고들의 공감의 뿌리에서 이러한 부모나 이와 같은 혹시 학교에 의미 있는 타인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바로 유력한 용의자,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 우리가 문제 아이 곁에 유력한 용의자로서의 문제 어른이 있다는 것이죠. (2013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행복 출석표를 만들었거든요. 행복 출석표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은 일어나서 그날 나의 느낌을 말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이색적인 출석 방식.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교육원에서도 여러분 법명이나 여러분 성명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오늘 스님을 뵈어서 오늘 스님을 뵈니까 더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와 같은 표현들도 행복 출석별, 우리가 다음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강요, 명령, 지시. 이분이 말하는 명령, 강요, 지시, 명지강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창조적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인격질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 격려, 그리고 질문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질문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서는 부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남편뿐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시죠. 부탁을 할 때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진정성과 솔직함 그리고 공감을 토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탁과 혹은 부탁으로 위장된 강조가 있습니다. 독선적인 여러 생각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런 예화입니다.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은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는 당위의 강조가 있습니다. 내가 요청한 일을 그 사람은 당연히 하기로 되어 있다. 당연히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것도 이것은 강요입니다. 나는 마땅히 임금을 인상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그들을 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는 며칠 더 휴가를 낼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부탁을 위장한 강요의 표현것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네 번째 요소인 MVC의 핵심 요소는 우리가 각자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응답을 바라는지 분명히 알수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신이 바라는 반응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집단 속에서 비생산적인 대화로 이와 같은 인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탁에 응하지 않을 때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강요입니다. 혹은 죄의식을 띠게 한다면 이것은 강요입니다. 상대가 기꺼이 할 수 있을 때만 우리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요가 아니라 부탁임을 상대가 믿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MVC, 비폭력 대화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명령, 지시, 강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과 공감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위인의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의 세지에 대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겠죠. 어떻게? 공감하며 듣기 입니다. 우리 말에 잘 듣는다. 한문으로는 경청이죠. 그것은 귀를 기울입니다. 또 몸을 기울이죠. 여러분들 제가 몸을 기울이죠. 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뭘 기울여야 됩니까?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 천자를 보면 경청할 때 경청을 기울인다. 천자를 보면 귀이에 임금왕자가 있죠. 열십자의 눈목자, 한일자의 마음십자. 즉 귀는 왕이 하는 말을 듣듯이, 눈은 10개의 눈이 집중하듯이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마음은 하나로 모은 상태. 이것이 천자라고 분석을 합니다. 지금 동자 스님이 아마 우리 돌부처님 귓가에 뭔가 간절히 바라고 있죠. 보살님 가운데 가장 경청을 잘하는 보살님 누구실까요? 관세음 보살이죠. 자, 관세음 보살님은 누구실까? 따라서요. 세음 보살. 아우르키타 수아라. 수아라는 말은 소리입니다. 중생들의 온갖 소리를 마음으로 관조하시는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이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보다는 관음보살을 많이 표현하죠. 그 이유는 구마라지 스님 구역에서는 관세음 보살이지만 훗날 여러분들이 다른 태종 이름이 뭡니까? 이세민이죠. 셋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 관세음이 관음으로 관습화되었죠.
둘째 현장 스님의 번역이 신역인데, 여러분들 아까 반야심경 주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판본은 현장 스님 번역이죠. 관자재보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관자재는 아르키타 이슈와는 자재로의 신을 말합니다. 관자재보살. 그리고 이 관세음과 관자재가 결합해서 세 번째 관세음 자재보살이 등장합니다. 혹은 아예 네 번째, 보세요. 광세음. 빛광자죠. 루찌라고 하는 록가라는 광명에서 훗날 세계가 록화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가장 중생들의 고통의 쉬는 소리를 연민으로 자비심으로 듣는 관주하는 보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처님 초기 전법의 가장 중요한 초전법률 광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이 들었던 문화.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여시아문. 물론 문과 청은 구별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각이라 시청각, 시청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보고 듣는 것을 시청이라고 하고, 견문은 여러분들이 놓여진 조건 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견문합니까? 시청합니까? 시청한다 해야 됩니다. 견문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앞에서 하는데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영정조 시대 때에 바로 이 매우 특이했던 광경으로서 안한 스님과 가섭 스님의 대화, 스님들의 대화 장면들도 부대 불교의 아비달마라든지 오랜 해석값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종고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선계통에서 중국 선계통에서 가나선의 정점이었던 대종고 스님께서 어떤 사람이 무기를 한 술에 가득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꺼내고 저렇게 꺼내서 휘둘러도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더라. 그런데 나는 한치 세 조각만 있어도, 이게 바로 촌철만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남송의 나대령이라는 사람이 훗날 촌철 살인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선의 요체, 핵심을 발파한 말로서 살인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잡된 번뇌의 마음을 깨치고 깨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정신을 집중하여 수행하면 비록 아주 작은 터널이라도 그 작은 것 하나가 사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요즘 그 말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어떤 사람을 경구로 짧은 말로 감동시키거나 지심을 찌르는 것을 촌철살이라고 그러죠. 대종고 선사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비보입니다만 이분이 누구시죠? 노회찬이라 맞죠? 앵무새 아닌가요? 제가 앵무새라고 지금 찾아왔는데 앵무새라고 보십시오. 앵무새를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처음 할 때 아마 1993년도인가 94년도 기억인데 제가 법사를 할 때 처음 첫 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비엔날레 작품 전시를 보는 중에 한 귀퉁이에 세 장이 있고 세 장 안에 앵무새가 있어요. 작품이 새 한 마리, 세 장 속에 있는 새 한 마리 앵무새입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관람객들의 여러, 요즘 말하면은 빅데이터랍니까? 빅데이터? 처럼 온갖 말을 다 들었을 때 가장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을 기억하겠죠? 보통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공부할 때 보면 꼭 스리랑카 이 스님들이나 아이들이 꼭 뭐부터 가르칩니까? 욕부터 가르쳐요. 그것처럼 이 앵무새의 전시는 그 당시의 한국적 상황, 한국인들의 어떤 욕구, 불만, 혹은 배설 언어가 있는가. 우리들의 무슨 말을 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녹취하는 같은
그러한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MBC에 이제 다시 솔직하게 말하기라는 상황과 다시 공감하며 듣기라고 하는 상황으로 볼 때, 물론 이것은 수화에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공감하며 듣기 있죠. 공감하고 듣기라고 하는 것은 현존, 다시 말하면 현재 있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롯이 그곳에 있어라, 머물러라, 존재하라. 공감은 마음을 비우고 우리 존재 전체로 듣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선입견과 편견, 판단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강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너와 나라는 유명한 저서이죠. 현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매 순간 항상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이전에도 없었고 절대로 다시 올 수도 없는 새로운 얼굴을 가진다. 그래서 삶이 당신이 요구하는 순간순간의 반응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과거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요구한다. 전에 아마 영화 뭐라고 하죠? 원앙 소리에 나왔던 소도 또 혹은 이 소를 기르는 이 노인도 어떤 공감을 했지 않겠습니까? 조언을 해주거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안심시키기 위해서 먼저 물어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우울할 때. 그래서 우리는 공감하는 대신 내 존재가 함께 머물러 있기를 하는 대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뭔가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나의 견해나 느낌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와 함께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왜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어릴 때 응아하면은 밤에 무서우니까 음에 있나 하면 음에가 저 깐질하시다가도 깐청하시다가도 있다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공감으로 지지받는다는 것이 여기 있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데이비드 브레이저라고 하는 타자 중심의 상담학이라고 하는 선치료가 있는데 제가 말을 비틀어가지고 타자 중심의 머물기, 함께 그 시선으로 머물기. 이제 마샬의 딸이 한날 사춘기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난 돼지처럼 못생겼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공주님은 세상에서 더욱이 아름다운 예쁜 딸이고 이렇게 이제 미사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문을 탁 차고 나가면서 이제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 이면에 이 아이의 느낌과 욕구를 공감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조언이나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셜이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구나. 마음이 옵니까?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준 것이다. 공감은 이와 같이 합니다. 지금 수박 소리를 하는 공감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별 그림을 다 찾아봤죠. 이것이 바로 함께 머물기는 뭡니까? 그래서 공감, 동정은 다른 것,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으로 연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 조언하기. 여러분들 늘 보면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내 생각에 너는 뭐 해야 돼? 조언, 지적질 하죠? 한술 더 떠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 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한술 더 떠 있죠? 가르치려 듭니다. 가르치려 드는 순간 이미 친구로부터 멀어지죠. 네가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 여기서 무엇을 배워. 하나 좋은 기회고. 위로하기.
위로의 하나의 덫이 있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엉뚱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오정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끊습니다. 뭔가 상담자는, 내담자는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어,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만하고 비우내야지. 그래서 말 끊어버립니다. 동정하기, 아이고 안 됐네, 웃잡아줬노, 너 이제 웃딱하고 지가 한술 더 떠가지고 격정에 빠져있죠. 신문하기, 언제부터 그랬노? 무슨 일인데? 이것도 신문하기. 설명하기, 그게 네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어려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된 게 아니야, 된 거냐 하면 바로잡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와 같은 태도들이 바로 공감을 제외한 것이죠. 그래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날까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아들을 잃었던 거예요. 랍비는 늘 다른 사람들의 상담을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자기도 그러한 상처,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했는데, 위로가 얼마나 공허했던가,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온 존재, 나의 진정성인 나의 존재로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상담사, 심리치료사,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바로 고질병이 머리로 하는 이해는 공감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제 도반 가운데 범진 스님이라고 하는 참 대단한 스님이 계십니다. 덩치는 이러신데 그 심성과 그 시적인 감성은 대단히 예민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날 저 인도 타미를 남부 쪽을 여행을 하다가 그분이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진을 찍는 순간 그 대상을 내가 찍는 순간 나는 친구가 되지 않고 이제 나는 손님이 되는 것이다. 여행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쳐다보게 되는 때, 함께 있고 함께 저 시선을 향하지 않을 때는 어떻다? 그것은 바로 대상적으로 머리로 하는 이해가. 공감이 예를 들면 나 자신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이것은 바로 공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감과 동정을 구별하는데, 공감은 상대 입장과 감정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이해도 하고 그리고 그의 시선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동정은 동일시합니다. 그 사람을 해가지고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웃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두어로 empathy라는 공감은 바로 into with, 이것은 바로 내 입장과 관점이 유지되면서 함께 있는 것이고, 접두어 sympathy 할 때 동정은 상대방의 동화되는 바로 동일시.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메슬로, 칼 로저스 중심으로 하는 상담에서는 바로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정서와 이해가, 인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다가 어떤 경우는 배우가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동정심으로 지금 눈물을 닦아주고 있죠. 그렇죠?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무엇을 관찰했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고, 그리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욕구,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를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보니까 부처님 귀 같은 귀도 이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귀도 요즘 수술한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수술을 제가 특정 병원을 빼서 바꿨습니다. MVC 성형외과.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의 듣는 습관들을 MVC의 경청으로 바꾸는 수술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부처님 귀가 30 이상 80초 가운데, 3호,
상호. 32가지의 구체적 큰 특징에는 드러나지 않고 8가지의 작은 구체적 특징에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귀가 두툼하고 길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뭔가 보조를 맞추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과 파장을 맞추는 겁니다. 따라서 페이싱.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신체적 언어를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 지금 대화를 할 때,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혹은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할 때 남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거울처럼 미러링해서 같이 똑같이 세우고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면 함께 숙입니다. 이것은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연인들 안 시켜도 알았어? 이와 같이 지들끼리 닮아갑니다.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뭔 행동들이 뭔가 이렇게 평묘한 어울림 있잖아요. 그렇죠? 즉 짝은 이와 같이 시식 언어뿐만 아니라 말, 호흡, 느낌 등등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님,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살님은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스님은 언제쯤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누구랑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런 질문을 할 때 가장 좋은 답변이 뭐겠습니까? 지금 페이싱, 미러링이죠. 제일 좋은 답변은 이겁니다. 네, 등산요? 제가 보겠습니다. 보살님이 스님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럼 보살님은 스님 그래 등산 좋아하는겨 이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지금 욕구를 파악하기도 전에 내의 관심, 보살님의 호기심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청은 뭡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저는 등산 좋아하는데 보살님께서 스님 그런겨, 등산 좋아하는겨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또 말 속에 말을 했을 때 그 뒤에 숨어있는 느낌과 욕구를 듣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당신과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답변해 봅니다. 당신은 내 때문에 속상해요. 지금 남편의 말에 대답하기를 내 때문에 자기 탓하고 있죠. 뭐가 있는데 그래? 뭐예요? 무당벌레인겨. 그럼 근데 뭐게 한다? 지금 이게 무당벌레네. 그럼 조절 제가 바깥에서 찾았어요. 바깥에서 찾았나? 그러면 미련이 안 가요. 아시죠? 그렇죠? 이따 한 번 더 잡아오네. 친구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게. 두 번째, 다시 개입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스러운가요? 라고 지금 아까는 메타됐죠? 두 번째는 생각을 내는 느낌입니까? 생각입니까? 나의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개입을 했을 때 로젠버그가 개입했을 때 부인이 당신은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불만을 느끼고 있군요. 남편이 아까 내 말 안 듣고 있는데 얘기가 소용없지 할 때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이해받고 지지받고 싶어 하는데 뭔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이 있죠. 그 내면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가 어떤 외과가 MV 성형외과에서 귀를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after, before, after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리지 않고 남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드디어 남편의 마음속의 사건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건이 뭡니까? 느낌과 욕구랍니다. 아시겠죠?
또 바꿔 말하기는 상대방이 관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따라서 바꾸어 패러프레이즈하는 것은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 페이싱과 비슷한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녁 때마다 내가 집에 없었던 것을 말하는 거니 상대방의 느낌과 혹은 그 욕구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하고 있는 부탁을 바꾸어서 패러프레이즈 혹은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기분이 어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내적인 현실, 마음의 사건, 마음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보만을 아까 교수님이 선생님 어디 갑니까? 어느 삶이 좋습니까? 물어볼 때는 우선 우리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합니다. 내가 뭘 했는데 라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엇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난감해. 나의 느낌이죠?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보게 됐는지 말해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가 우울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죽어야지. 여러분들 죄송하게 저희 모친 또 올해 89인데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그래도 열심히 공양을 잘 드십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야지 하는 게 있는데 간호사가 가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어떻게 지지합니까? 공감은 바로 할매 그렇게 많이 힘드신겨.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 공감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우울감, 절망감에 대한 그런 공감으로 마음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방송하면 기다렸다가 사탕도 주고 공감과 이해에 더 크게 도움이 될 때만 상대방의 말을 패러프레이징, 되풀이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억양에 따라서 매우 우리 사람들 민감하기 때문에 비평이나 비꼬는 투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올바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있던 사실이 우리 억양을 통해서도 전달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5분 지났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 지나가면. 공감 지속하기는 해결 방안이나 부탁을 듣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공감하면 상대방은 더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을 받았을 때 긴장이 해소되고 안정감 느끼겠죠. 그럴 때는 뭡니까? 드디어 어느 순간 그저 바라다보면 좋은 마음으로 말을 멈춥니다. 말을 멈춥니다. 내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공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없을 때 내면의 소리에 충실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외부에 일어나는 일을 더 잘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내 내면의 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급치료용적인 공감을 갖습니다. 내 공감을 얻는데 너무 숙해지고 그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면 힘이 샘솟는 느낌으로 다시 온 존재로 상대방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짓으로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톱하고 바로 내면의 소리에 충실할 수 있는 자기 공감. 따라서 자기 공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연결, 자기 공감이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도 여러분들 너무나 억압되어 있는 그런 정서를 아들한테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니들하고 싸우는 것을 대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정말 조용히 평화롭게 있고 싶어. 비폭력 때는 뭡니까? 바로 내 욕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 자신의 절실한 욕구와 고통에 초점을 두어 비폭력적으로 여러분들의 함성을 외쳐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상대방 역시 감정이 격한 상태라서 우리 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가만 놔두지도 않을 때 그 상황에서는 몸을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어릴 때 놀이하다가 타임 하면 합니다. 타임. 다른 마음 상태로 그 상황을 마주하는데 필요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나 자신에게 줄 기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타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젠가 아마 이탈리 그 교각에서 추락했을 때 이 트럭 운전사가 앞에 작은 차가 그 초월하게 끼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도 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속력을 늦추는 바람에 스톱, 우리가 스스로의 자기 동력이 없는 그러한 동력은 스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동감. 또 이와 같이 브레이크 밟을 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죠? 이와 같은 스톱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속도라든지 문자, 송신 등등등의 이와 같은 스톱을 할 필요가 있다. 전에 우리 부탄 갔을 때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상대 경사지못에서 이런 표가 붙어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날면 죽음과 결혼하게 될 겁니다. 결론 짓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인지적인 이해와 공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고 온 전제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공감의 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감.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그러한 지루한 얘기 속에서는 오히려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듣는 척하기보다는 개입을 해서 나의 욕구를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공감으로 느끼는 침묵 뒤에 숨겨져 있는 느낌과 욕구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참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쩌지 못해서 주저주저 말을 하시죠? 그것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그렇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말하다 갑자기 침묵할 때 있죠? 그러면 처사가 푹 지나갑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감적 경청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솔직한 내면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며 폭력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니요 라는 말을 듣고 생기 잃은 대화를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침묵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느낌과 욕구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공감으로 들어주는 사람과 충분한 연결을 가지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비폭력 대화에서 나의 메시지, 관찰을 토대로 나의 느낌과 나의 욕구를 연결시켜서 내가 정중하게 나의 바람을 부탁하기, 또한 상대방의 사건에 대한 마음의 관찰을 토대로 내가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의 욕구를 공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수용하면서 존재를 함께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탁을 그는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또 내 분노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에너지를, 나의 동기를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이 뭐뭐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뭐뭐한 욕구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도 우리가 무조건 지난 황수경 선생님 강의 시간에도 연습을 해준 것처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해요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폭력 대화에서 감사하기는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관찰이죠. 당신이 뭐뭐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백중 49일 기도 동안 여러분들이 6주간 빠지지 않고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관찰 사건이죠. 두 번째, 느낌은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다른 주제가 있을 때 더 성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제 감사의 내용이 훨씬 더 비폭력적이면서 내 느낌과 욕구를 잘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왜 그런지 사건을 잘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는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볼까요? 당신이 뭐뭐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한 여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끝났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원래는 비폭력 대화가 이거예요. 이게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이 엠버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이 몇 단한다? 지금 6주, 8주, 8주 총 몇 주 한다? 16, 22주. 22주가 기본 정규 과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워크숍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혹시 기회가 있는 분들은 엠버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